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마케팅 과정과 홍보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 먼저 사회복지행 중의 책임성 중 책임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 단계에서부터 산출 단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갖춰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원칙이나 영향력 등의 정당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책임성 위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회복지 행정의 미숙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수행평가, 다시 말하면 수행성과, 법규의, 그 다음에 준수성,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게 되어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에 대한 위신을 높여주어 사회적인 후원이나 지지도를 향상시키게 했습니다. 책임성의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며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책임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한 업무 수행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지는 것이 뭐냐,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두 맥락이 책임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요구입니다. 선진복지 국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책임성 위기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책임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성의 요구 중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바로 계약 구매 방식으로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의 바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의 계약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결과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시설 수용기간이 지루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POSC 방식은 바로 책임성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또 성과라는 부분 두 가지 맥락에서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정지향적 책임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 또는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가, 또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특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 내 제공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요구 중 과정지향적 책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세 번째는 서비스 발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질이
특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퍼와 사란식은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자가 책임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 역할로서 관리자가 조직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응적 역할로서 외부의 요구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량적 역할로서 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과의 타협 내지는 개척까지를 모색하는 방법이고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와 관리자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기관에게 직접적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 측은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 책임성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 책임성의 기준으로는 바로 명문화된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 이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익이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야만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복잡성, 목표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조직 내부적인 대책으로 바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과적인 형태를 문제 삼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경영도 외적 요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바로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한 것도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외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책임성 확보 방안입니다. 사회복지행정 통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바로 행정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제어 기제로서 행정조직의 하부 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통제는 사회복지행정관리자, 개인 또는 개인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느냐를 추궁한다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는 행정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대상자와 여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내부 관리입니다. 책임성의 관리는 특정 상황에서 업무자가 취해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현존 활동을 조직이 원하는 반응과 비교해서 사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는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적 동기와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책임성 확보 방안 중 사회복지행정의 통제 방법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목적은 조직이 외부의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자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리자의 외부 책임성의 개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통제고
두 번째는 자율적 통제고, 셋째는 사회복지 행정통제의 효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적용 대상의 책임성과 두 번째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세 번째 영향의 책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유형, 네 번째는 효율의 책임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의 책임성, 여섯 번째는 법률의 책임성, 일곱 번째는 윤리의 책임성, 여덟 번째는 이미지의 책임성, 아홉 번째는 욕구의 책임성이다 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윤리의 책임성을 한번 다시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윤리적인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유발 요인을 보면 특별히 행정의 변화 전략에서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이나 행정규제나 법원의 명령, 예산삭감, 인구추세,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유발 요인 중 두 번째 내부 요인입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내부 변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관리자가 조직의 사기저하, 의사소통 문제, 대인들 간의 갈등, 업무들 간의 비효과적인 조정 등의 문제를 감지하고 조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유발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문제 확인과 분석의 상황입니다. 문제 확인과 분석의 부분에서는요.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러한 원인에 의해 현존 수준의 업무 수행과 바람직한 업무 수행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 이후에는 문제 분석, 또 문제 분석은 바로 확인된 격차를 유발하는 장애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유발 과정 중 변화의 수용과 저항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에 변화의 당사자들이 이에 저항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조직의 변화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수용과 저항의 원인은 과거의 경험, 투자 회수 비용, 사회적 관계, 자원의 분배, 의사소통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전략 선택 중 관리자가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은 대부분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변화를 위한 리더십 선택에 나름대로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력에 대한 분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의 분포는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억제 세력보다 강한 상황이면 리더십 선택은 보다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하는 힘이 더 강하게 되면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저항을 극복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시간 여유입니다. 변화를 위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면 지시적 리더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촉박함으로 하급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관리자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급자들의 지나친 참여는 불필요합니다. 한편 문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하급자들을 참여시키는 리더십 스타일을 통하여 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변화의 전략 선택 중 실천 경험과 파워 활용과 실행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